조선 후기의 새로운 농법부터 시작해서 상품화폐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조선 후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에 그 우리가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경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야기할 게 없었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농업이 다양한 방법이 적용이 되면서부터 시작인데요.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새로운 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조선은 이제 농업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전쟁 이후, 양난 이후,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정부의 농업 정책을 좀 보시면 전반적인 상황은 농경지가 황폐화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이 또 그렇게 피해가 상당히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됐었던 땅은 이제 다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황폐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산 밑에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놨었던 밭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몇 년만 방치를 해놔도 다시 뭐 수풀이 우거지면서 농사 짓기 힘든 땅으로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농경지가 황폐화되면 당연히 세금이 징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수입도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못 짓게 된 땅을 다시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걸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정부의 농업 정책은 황폐화된 농경지를 정비하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던 땅을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런가 하면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기 편하게 하는 거, 거기다가 새롭게 도입된 농법 등도 도입을 하면서 농업 생산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농업 생산량을 늘려야 거기에 따라 세금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그 정부 입장에서 농업을 이렇게 생산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늘리려는 노력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이건 이제 굵은 걸로 해야 되겠네요. 바로 모내기입니다.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로 먹는 게 쌀이었기 때문에 쌀을 얼마나 생산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내기를 통해서 쌀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원래 조선 전기에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의 우려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이게 확산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모내기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요. 모내기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 원래 벼가 잘 자라는 생육 환경을 생각해 보면 돼요. 벼의 원산지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중위도 지방이 아니거든요. 원래 벼가 잘 자라는 곳은, 벼의 고향은 저기 동남아 같은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강수량이 풍부한 곳에서 잘 자라요. 그런데 이 강수량이 풍부하고 따뜻한 환경에는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늦봄부터 시작해서 초가을 정도까지만 가능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걸맞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그 봄에다 씨앗을 뿌리면 그 봄에 씨앗이 잘 발화가 돼서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발화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또 그리고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이 뿌린 씨앗이 골고루 잘 이제 균등하게 싹이 나주면 좋은데, 어디는 잘 나고 어디는 안 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뭐 좀 효율적으로 땅을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 모내기라고 하는 방법은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벼를 키우다가 나중에 벼가 잘 자라는 그런 온도가 되는 이제 늦봄에서 여름까지 실제 논으로 옮겨서 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를 키운다 그래요. 그래서 벼를 좋은 환경 속에서 싹을 틔워서 일정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는 내버려 뒀다가 그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논으로 옮겨 심습니다. 이때 논에는 물을 찰랑찰랑 고여 놔야죠. 그래서 물을 찰랑찰랑하게 고여 놓은 곳에다가 벼를 옮겨 심으면 벼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니까 생산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찰랑찰랑 물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뭄의 우려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벼를 옮겨 심어야 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기후는,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옵니다만 보통 봄에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안 온 상황에서 뭐를 옮겨 심으면 옮겨 심기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찰랑찰랑 받으려면은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저수지라던가 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내기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모내기를 짓기 위해서 수리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저수지나 보가 생기고 물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겨울철에 눈 녹은 물, 뭐 이런 물들을 봄에 논으로 끌어다 놓고 그곳에서 물을 찰랑찰랑하게 해놓은 다음에 키워둔 모를 이쪽으로 옮겨 심는 것, 이게 바로 모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말이 되면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서 아주 일반화된 형태로 이제부터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내기로 좀, 모내기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모내기를 하면 생산량이 2배가 된답니다.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이 2배로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노동력을 생각해 보면 노동력은 2배가 줄어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50%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는 한 사람이 100을 생산을 했다면, 설명이 편하게 하려면 두 사람으로 해야 되겠네요. 두 사람이 100을 생산했는데, 이제는 같은 땅에서 모내기를 하면 200이 생산이 되고 들어가는 노동력은 1인만 들어가면 된다면, 한 사람이 여기선 50이었죠. 여기는 한 사람이 200이니까 대략 4배 정도의 노동력 대비 생산력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죠. 2명이서 농사 지을 걸 1명만 지으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바로 잡초 제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잡초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뭐 나중에 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잡초 나는 게 막 하루하루가 다르답니다. 우리 학교 화단에 자라는 잡초를 보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께서 이렇게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잡초를 제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잡초 제거가 되게 힘든데, 모내기를 해놓으면 줄을 맞춰서 작물을 심기 때문에 그 줄에서 벗어나는 애들은 그냥 다 뽑아버리면 돼요. 이게 잡초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애기들이 와도 보고서 줄 맞춰져 있는데 벗어나 있으면 잡초다, 그럼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량이 이 2배로 늘어나고 노동력은 감소하고 거기다가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큰 변화죠. 바로 뭐냐면, 보리를 가을에 심어서, 밀을 가을에 심어서 봄철에 이게 다 익을 때까지 두면 벽실을 직접 뿌리는 방법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보리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벽실을 뿌리면 이제 벼가 제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벼냐 보리냐, 그럼 당연히 벼를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는 보리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물을 찰랑찰랑 고이게 한 다음에 벼를 옮겨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특히나 벼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과 나눠 가져야 하지만, 보리의 경우에는 온전히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작이 가능해진 것은 생산량 자체를 늘리기도 하고 또 보리라고 하는 추가 부수입이 가능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밭농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루가리라고 했는데,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모작과 마찬가지로 같은 땅에서 1년에 농사를 2번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사이짓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물을 심고 있으면서 그 작물이 자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거기 빈 틈에다가 다른 작물을 같이 심는 방법. 여기 있는 견종법이라고 하는 이랑을 활용하는 농사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밭에 가면 고랑과 이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거를 보통 이랑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랑, 그리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고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견종법은 여기 위에다가 작물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작물을 심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작물을 심어 놓으면 햇빛을 굉장히 잘 받겠죠.
그래서 햇빛이 많이 필요한 작물들은 이랑에다가 심고, 또 장점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고랑을 통해서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물 빠짐이 필요한 작물은 이랑에다가 심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고랑은 평소에 이랑에 농사 지을 때는 잘 안 쓰고, 대신 겨울철에 이곳에서 자라는 뭐 보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고랑에다가 심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들을 이제 이랑이 막아주면 이 고랑에서 이제 작물들이 자라는 거죠. 혹은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는 시기, 아무래도 이랑보단 고랑 쪽에 습기가 남아 있을 테니까 그게 필요하면은 이제 고랑에다 농사를 졌답니다. 그래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견종법이나, 그리고 이렇게 땅 하나에서 땅에서 이렇게 시비법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땅을 두 번 농사 짓고 막 거기다가 다시 또 같이 농사 짓고 막 고랑 이랑을 각각 활용하고 하려 그러면 이렇게 비료를 주는, 이게 비료거든요. 비료를 주는 방법이 발달하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법에서도 비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농촌을 변화시키는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지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용료를 어떻게 내느냐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뭐 이름을 그냥 외우세요. 타조법, 도조법. 원래 타조법은 그냥 생산량의 2분의 1을 납부하면 되는 방식으로 보통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률지대다,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가져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확량의 2분의 1을 납부한다 라고 하면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만큼 생산하면 이만큼 줘야 되고요, 이만큼 생산하면 이만큼 줘야 되죠. 그러면 농부 입장에선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물론 내목도 좀 이만큼 늘어나긴 했지만 땅 주인한테 줘야 하는 부분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되죠. 게다가 반대로 땅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농사가 이만큼 돼야 이만큼 먹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면 요거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늘 간섭을 통해서 생산량이 나오도록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타조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도조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싫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작인들이 저항을 하죠. 이렇게 정해진 금액만큼, 정해진 이렇게 비율대로 가져갈 게 아니라 지금 정해져 있는, 우리가 약속한 일정한 금액으로, 즉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대로 지대를 가져가자. 그래서 얼마가 생산되든 정해진 양만큼만 가져가라. 그것도 곡물이나 화폐로 납부할 테니 가져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요, 이 표에 보시면 보통 이제 토지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수확량이 15석인데 정률인 타조법을 쓰면은 절반인 7.5, 근데 도조법은 한 4 정도로 고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10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이면 5인데 뭐 도조법에 따라서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농사가 15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땅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15가 나올 수도 있고, 망치면 10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재수 없으면은 뭐 6이나 뭐 5도 나올 수 있겠죠. 농사가 안 되면. 그런데 확정적으로 4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편차는 무시하겠다. 또 하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땅 주인이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타조법은. 근데 감시를 안 해도, 지금 뭐냐면 노동을 하나도 안 들여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벌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다. 특히나 땅 주인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뭐 서울에 가 있는 부재지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간섭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정해진 도조법으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조법이 많이 보급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지주가 농사를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막 간섭을 했다면, 이제는 뭐 간섭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경제적인 계약 관계로 변하게 돼서 땅과 얽혀 있는 관계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게
경제적인 변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좀 표시를 하시면요. 모내기가 보급이 되면서 광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광작. 그럼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땅을 많이 가지면서 넓을 광자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또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서 또 변화가 생깁니다. 즉 뭐냐면 새로운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통해서 농사 짓는 걸 늘릴 수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내다 파는 거거든요. 여기서 담배, 인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장시에다가 내다 팔 물건들인데요. 장시에 내다 파는 걸 목적으로 아예 목적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담배, 인삼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내다 팔아서 돈 벌려고 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잘 올라탄 사람들, 이런 분위기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대토지를 확대하면서 지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광작이라든가 상품 작물 등을 재배를 해가지고서 돈을 벌면 대주주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주주들한테 땅을 뺏기고, 물론 본인들이 잘 탑승하지 못한 탓이긴 합니다만 땅을 뺏겨서 소작농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소작을 하고 있다가 땅 주인이 야, 나 이제부터는 내가 농사 지을 거야 하고는 가져가서 광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소작지를 상실하면서 농민들이 몰락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소작농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냥 농촌에 남겠지만, 농촌에서 소작할 땅조차 없게 되면 방법이 없죠. 그럼 도시로 나가서 이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되던가 뭐 품팔이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사회의 최하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를 한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그 농업에서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이게 결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살펴보시면요.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업을 중시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상업을 못하게 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상업을 금지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상업이 안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시전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말고는 안 돼요. 그러면 허락받은 그 사람들 말고 나머지 상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난전이라고 그럽니다. 난전. 자, 난전이 성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난전들에게 물건을 공급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시전 상인들 중에서도 도고라고 하는 도매 상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정조가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업적을 통해서, 신해통곡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난전을 금했던 금난 정권을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기전인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인인데 이건 내가 나라로부터 허락받고 장사하는 이제 물건인데 이거를 왜 난전인 네가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난전의 물품을 뺏고 뭐 처벌하고 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이거를 금난전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난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였는데 이걸로 정조가 없애면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풀리게 된 거죠. 이 조선이 상업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지만 자연적으로 생기는 상업을 막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대형 상인들, 거대 자본들의 경우에는 나중이 되면 결국 조선도 인정하고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조선에서는 장시를 초창기에 없애버립니다. 그러다가 장시가 17세기경 되면, 15세기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뭐 17세기경이 되면은 5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해서 여러 장시가 생기고요. 18세기 말이 되면 전국에 1000개의 장시가 생길 정도로 장시가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유통망과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는
여러 상단들이 뜨게 되죠. 바로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입니다. 자, 이 중에서 경강상인은 이 사람들은 누구? 원래는 서울로 쌀을 운반해 주던 쌀 운반 업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쌀 운반만 한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갖고 와서 내다 팔면서 큰 상인이 됐고요. 이 송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삼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인삼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요. 내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물건 거래하면서 돈을 벌었고, 만상은 중국이라던가 중국 여진족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었던 상인들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상인이 생기는 건 막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장시와 그리고 그 장시와 이런 사상들을, 대규모 사상들을 이제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보부상과 그 다음에 객주 여각의 발달입니다. 이 보부상들은 이런 장시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장시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5일 혹은 1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시들이 서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보면 오늘은 여기서 장사하고 밤새 걸어서 다음 날은 여기서 장사하고 그 다음 날은 여기서 그 다음 날은 여기서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 5일 가는 거예요. 그럼 5일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부상들, 보상과 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꾸러미를 안고 다니는 상인, 그리고 등에다 등짐을 지고 다니는 상인, 이런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그러는데, 장시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런 보부상들이 그러면 어디선가 물건을 받아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받았던 게 주로 이 객주나 여각 같은 곳들입니다. 주로 어디서 장사하던 사람들이냐면 포구에서 상업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포구 그러면 작은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작은 항구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배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 배에서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싣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뭘 먹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주막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막 같은 게 자연적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주막에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사업을 늘려가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주막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는 팔러 온 사람, 누구는 사러 온 사람이죠. 근데 이 주막에서 일하는 주모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사러 가야 되는데 누군 휴대폰을 팔러 왔어요. 그러면 그 둘을 연결시켜 줘요. 그게 이제 거래죠. 거래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들어오는 배에다가 물건을 좀 실어서 서울로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를 그동안에 아무데나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추모한테 돈 주죠. 보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건을 다른 지역으로 좀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물건들을, 요즘은 지금 택배입니다만 그런 역할을, 우리 지금 편의점에다가 물건 맡겨가지고 택배 보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또 주막에서 해요. 당연히 주막이니까 하룻밤 쉬었다 가기도 하죠. 먹을 것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거래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럼 단골이면 돈도 꿔주죠. 그래서 이런 거래라던가 보관, 운송, 숙박, 금융 이런 일들을 하면서 포구에 있는 이런 주막 같은 성격의 것들이 객주 여각으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쌀과 면포를 가지고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쌀과 면포는 너무 무겁고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거래해서 뭔가 확실하게 쌀과 면포를 대신할 만한 게 필요했고요. 그게 고려시대부터 계속 추진했다가 실패했었던 금속화폐가 전국으로 유통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건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고, 이건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상평통보를 가지고서 거래를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돈도 무거워요. 상평통보 이 엽전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한 번에 1000개씩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던가 이런 걸로 대신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업 쪽을 살펴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업이 막 발달을 하니까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대동법 이제 앞에서 배웁니다만, 대동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조용조 중에서 특산물 내던 거를, 특산물은 각 지역마다 좀 여러모로 골치 아픈 게 많으니까 그냥 쌀로 거둡시다 라고 그래서 쌀로 걷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특산물이 필요한데 쌀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주고 특산물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물건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수요가 생기니 공급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원래 수공업자들은 다 관청에 매여져 있었는데 민영 수공업이 허용이 되면서 장인들이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자유롭게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장인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런가 하면은 또 대동법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면서 그런 수요가 생기고. 근데 문제는 이런 수공업자들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물건을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선대제를 해서 돈을 먼저 주고서는 물건을 생산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상인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생산해서 넘겨줬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100원에 넘겨줬는데 파는 사람은 200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생기는 그 차이가 좀 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공업자들 중에서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금부터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대는 독립수공업자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을 하니까 이런 발달한 수공업의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광산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거래를 하는데 중국은 은을 사용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산의 발달에는 이런 수공업에 필요한 재료라던가 중국과 거래에 필요한 은 등이 이제 활발하게 개발이 되면서 은광, 금광들이 개발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하던 것들이 17세기 중엽이 되면 결국 국가에서 민간의 채굴을 허용하고 대신 세금을 걷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국제무역은요, 청과의 무역이 이제 기본인데요. 청나라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조공무역이라고 해서 사신이 가면서 선물을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청나라에서 우리한테도 또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교환하는 무역, 혹은 사신이 자신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고 간 물건들을 내다 팔고 그 경비로 대신한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원칙인데, 경비 이상을 가져가서 팔고 또 중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와서 다시 되파는 형식으로 해서 무역이 됐고요. 이런 무역 외에도 국가가 허락한 개시라고 하는 곳에서 무역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시에서 무역을 하면 아무래도 세금도 내야 되죠. 거기에다 팔 수 있는 물건도 제한돼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구멍에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시 무역이라고 하고요. 불법적인 무역이었죠. 근데 뒤가 되면, 나중에 되면 나라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여기도 결국 세금 매기고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교육의 지불수단으로 주로 썼던 게 아까 얘기했던 은, 은을, 그리고 또 인삼을 많이 썼었다고 하고요. 이 인삼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막대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우리가 인삼을 팔아서 번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청나라에다가 주고 비단 같은 사치품들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좀 우리가 생산한 은이나 인삼 생각해 보면 좀 사치품으로 낭비하기엔 좀 아까웠는데요. 자, 일본과의 무역은 부산의 이제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여기 앞에서 살펴봤던 여기 내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했고요.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들어왔었던 건 이제 은이나 유황,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것들은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왔고요. 우리는 반대로 이제 일본에다가 우리가 생산한 면포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에서 갖고 왔었던 비단, 그리고 쌀 같은 것들을 넘겨주는 무역을 이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 요 정도까지 오늘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도 여기 보이네요. 자,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